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및 모의고사 대비 다양한 국어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치러진 수능, 독서, 첫 번째 지문, 독해 능력에 대한 관점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읽고 그 의미를 이해하는 독해에는 글의 유형이나 독서 흥미 등의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독해 능력을 복잡한 과정으로 설명한 연구가 많다. 하지만 고프와 동료 연구자들이 제시한 단순 관점은 중심 제재가 되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단순 관점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할 거고요. 이 단순 관점이라는 것은 독해 능력을 설명하는 그런 이론이 되는 것 같아요. 독해 능력을 해독과 언어 이해로 단순화하여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독은 개별 단어를 인식하는 능력으로 단어를 빠르고 정확히 소리내어 읽기, 단어를 한눈에 식별하기 등을 포함합니다. 언어 이해는 말로 듣거나 글로 읽은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으로 중심 내용 파악하기, 추론하기 등을 포함한다고 하네요. 단순 관점에 따르면 해독 발달에는 해독은 아까 개별 단어를 인식하는 능력, 빠르고 정확하게 읽기 이런 거였죠. 이런 것들을 발달하는 데에는 글자와 글자 소리에 대한 학습이 필수적이므로 글 읽기 경험과 말소리, 듣기 경험이 모두 필요하다고 합니다. 한편 단어 인식을 못해 글을 읽을 수 없어도 그 내용을 텍스트가 아닌 이런 음성으로 들려주었을 때 중심 내용 파악하기 등을 할 수 있다면 해독 발달 전에도 구어 의사소통 경험을 통해 언어 이해가 발달된 것으로 본대요. 또한 해독이 발달하면 글 읽기 경험을 통해서도 계속 읽다 보니까 언어 이해가 발달될 수 있으므로 해독 발달 후에는 독서 경험, 그러니까 읽기 경험이 독해 능력 발달에 주요한 기여를 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요. 이런 해독과 언어 이해가 뭔가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에 뭔가 그런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니고 뭔가 이렇게 긴밀하게 유기적 관계를 필수적으로 맺는 것도 아니고 어떤 한쪽이 먼저 발달을 하면 그 발달한 쪽이 발달하지 않은 쪽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단순 관점은 독자 유형을 다음에 4가지로 구분한다고 하는데요. 해독과 언어 이해가 모두 충분한 독자. 자, 그럼 읽는 것도 잘하고 단어 파악도 잘하고 중심 내용 추론, 중심 내용 이해도 잘하는 독자. 완벽한 독자가 되겠죠. 해독과 언어 이해가 모두 부족한 독자. 반대로 거의 문맹, 거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언어 이해는 충분하지만, 그러니까 말로 들었을 때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지만 본인이 읽기 능력은 부족한 독자. 해독은 충분하지만 그러니까 단어 파악이라든지 읽고 텍스트를 그대로 소리내서 뱉는 것들을 할 수 있지만 그 중심 내용이나 추론적 사고 이런 문맥을 파악하는 능력은 부족한 독자. 이렇게 총 4가지의 경우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단순 관점에 따르면 해독과 언어 이해 중 어느 하나라도 부족한 독자는 독해 어려움을 겪으며 능숙한 독해 수준에 도달하기도 힘들대요. 가령 단어 인식은 잘하지만, 단어 인식은 잘하는 애들은 우리 해독은 잘하지만 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해독은 잘하지만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는 거는 언어 이해는 못하는 경우가 되겠죠. 자, 이런 경우는 여러분 글만 잘 읽고 단어만 알면 뭐예요? 그쵸? 독해, 내용 파악을 못하는 건데 우리 이럴 때 능숙한 독해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죠. 단순 관점은 글자를 단어로 인식하고 글의 내용을 파악하여 그 의미를 이해하기까지 독자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작용이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설명하지는 않는데요. 단순 관점의 한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독해 능력에 해독과 언어 이해가 미치는 영향을 규명함으로써 독해 능력 연구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는 의의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이 글을 바탕으로 관련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1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1번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문제를 잘 풀어보셨나요? 일치하지 않는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단순 관점에 따르면 해독이 발달되기 이전에는 구어 의사소통 경험으로 언어 이해를 발달시킬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저희가 지문에서 살펴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편 단어 인식을 못해 글을 읽을 수 없어도 그 내용을 말로 들려주었을 때 중심 내용 파악하기 등을 할 수 있다면 해독 발달, 이 해독 발달이 바로 단어 인식이 되겠죠? 그 전에도 구어 의사소통 경험을 통해 언어 이해가 발달된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달시킬 수 없다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은 선지로 1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뭐 풀만하죠, 그쵸?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이어서 5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주시면 되세요. 학생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5번 문제를 한번 더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문제 잘 풀어보셨나요? 적절한 것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념을 정의하고 그 개념을 기준으로 대상을 분류하고 있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문단에서 단순 관점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그 해독과 그리고 언어 이해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었고요. 3문단에서 이 두 요소를 기준으로 독자 유형을 4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선지가 가장 적절한 선지가 되겠네요. 자, 2, 3, 4, 5 다른 선지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특정 관점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보완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자, 글의 마지막 문단에서요. 특정 관점의 한계를 지적하는 부분은 나타났었어요. 바로 이 부분이었죠. 독자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작용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그런 부분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바탕으로 보완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았고요. 3번 독해 능력 발달 과정을 시간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능력 발달 과정을 뭔가 시간에 따라서 뭔가 순서에 따라서 제시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4번 상반되는 두 관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상반되는 두 관점이라고 하긴 애매하고요. 단순 관점을 중심으로 내용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5번 일반적인 통념을 반박하며, 자, 일반적인 통념이라는 건 우리의 고정관념 같은 걸 말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반박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자신의 주장을 강화한다는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이 가장 적절한 선지가 되겠고요. 딱히 어려운 지문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꼼꼼히 실수하지만 않고 지문을 읽어주시고 문제를 풀어보신다면 무난하게 넘어갈 지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해당 지문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및 모의고사 대비 다양한 국어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치러진 수능 독서 두 번째 지문 법조문의 의미 해석 방법과 보증계약에 관한 규범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지문으로 이루어진 주제통합 지문이 되겠습니다.
가지문부터 보도록 할게요. 법조문으로 구성된 법 규범의 성문법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법 해석이라고 한다. 법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이므로 성문법을 구성하는 단어나 문장은 그 일상적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물리 해석이라고 하며, 이 물리 해석이 법 해석의 출발점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1문단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문법을 그냥 단어 워딩 그대로 파악하기보다는 일상적 의미에 충실해야 하며, 이것을 우리는 물리 해석이다 라는 내용인데 어려운 거는 없었다. 그쵸? 2문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물리 해석으로는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우면 그것이 사용된 맥락을 고려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체계적 해석이라고 하고요. 입법 과정에서, 그러니까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그 의미를 파악하는 역사적 해석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예로서 담보를 들 수 있는데요. 담보의 일상적 의미는 맡아서 보증함이고, 이러한 의미로 사용된 예로 구조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검사를 들 수 있다. 하지만 성문법 조문에서 사용될 때는 그 맥락을 고려하여 다른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는데, 자, 1문단의 내용을 바탕으로 봤었을 때 이러한 이유는요, 담보라는 걸 그냥 사전적 의미로 찾는 게 아니라 체계적 해석, 어떠한 맥락에서 이러한 단어가 사용되었는지, 혹은 이 법률이 입법이 되었을 때 논의됐던 내용을 바탕으로 뭔가 역사적 해석 방법으로 다른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담보는 유상계약의 맥락에서 거래 대상의 값어치를 보장한다 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 자, 유상계약의 맥락에서 맥락을 고려한 거죠, 여러분. 값어치를 보장한다는 의미로 담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대요. 여기서 유상계약이란 그 당사자가 서로 대가를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는 계약을 뜻하는데요. 유상계약의 일종인 매매계약에서 목적물이 계약 체결 당시부터 있던 하자 때문에 대금만큼의 값어치를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면, 매도인은 그 하자 발생의 원인이 무엇이든 담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 책임의 내용은 손해배상이 원칙이지만, 만약 하자로 인해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매수인은 계약 자체를 파기하고 대금 환불을 청구할 수도 있대요. 자, 다만 매수인이 계약 체결 당시 하자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담보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유상계약에서 매수인과 매도인의 계약 관계에서 어떠한 경우에 매수인이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없는지도 구분해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한편 담보는 채권과 관련된 맥락에서는 또 맥락을 고려해서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채권의 실현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는데요. 금전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야 실현이 되는데, 채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거친다고 합니다.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부동산이면 그 부동산을 경매하여 마련된 경매대금을 배당받음으로써 금전채권이 실현됩니다. 이때 경매대금을 배당받을 금전채권자가 여럿이면 각 채권자는 각자의 채권액에 비례해서 배당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채권자 중 담보물건을 가진 자는 경매대금에서 자신의 채권액부터 먼저 배당을 받는데요. 자, 담보 물건이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이 담보 물건은요, 채권의 실현 가능성을 보장해 주는 조치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채권자예요. 내 채권자인데 어떤 부동산을 경매해서 막 돈이 생겼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담보 물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 채권을 이제 보장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담보 물건을 가진 나한테 채권액이 가장 먼저 떨어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조금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네요. 자, 아무튼 가의 중심 내용은 담보라는 예시를 들어서 이 담보가 유상계약의 맥락, 그 다음에 채권과 관련된 맥락에서 각각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설명해주고 있고, 법조문에서 이렇게 맥락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이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채무를 다른 사람이 대신 이행하기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원래의 채무자를 주채무자 대신 채무를 이행하는 사람을 보증인이라 하고 주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주채무, 보증인이 부담해야 하는 채무를 보증채무라고 한다고 합니다. 보증채무는 담보 기능을 수행하므로 주채무가 소멸되면 당연히 보증채무도 소멸이 되겠죠. 보증이 성립하려면 채권자와 보증인을 당사자로 하는 보증계약이 필요하다. 보증계약은 보증인에게만 채무를 발생시키므로 유상계약이 아니고요. 이는 주채무자와 보증인 간의 보증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 별도로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자, 우리 아까 가에서 여러분 그 유상계약 개념이 나왔었는데요. 유상계약이란 서로 대가를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었어요. 그쵸? 너도 이거 주고 나도 이거 줄게 라는 게 바로 유상계약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증계약은요. 채무를 보증인에게만 발생시키므로 유상계약이라고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보증계약에 대해서는 보증인 보호를 위하여 법적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민법에 의하면 보증계약을 할 때는 일반적인 계약과는 달리 계약서가 작성이 되어야 하고 여기에는 보증인의 서명이나 기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자, 이를 위반한 보증계약은 무효이지만 보증채무가 이행되었으면 보증인이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주채무가 주채무자의 사업과 무관한 금전채무이고 보증인이 대가 없이 주채무자에 대한 호의로 보증계약을 한 경우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의한 보호도 제공된다고 합니다. 이때 보증기간은 3년이고요. 자, 이 문단에서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민법과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규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주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지 않고 곧바로 보증인에게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강제집행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채권자에게 증명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대요. 자, 그래서 채권자가 주채무자한테 이행하지 않고 보증인한테 막 닥달하는 겁니다. 야, 이거 뭐 보장해 라고 했었을 때 보증인이 이 강제집행 대상 주채무자가 가지고 있다. 나한테 하지 말고 주채무자한테 요구해라 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보증인이 이러한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는 연대보증특약이 보증계약에 포함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특약을 한 보증인이 연대보증인은 채권자가 곧바로 주채무 전액에 해당하는 돈의 지급을 요구하더라도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없대요. 이때 연대보증인은 거의 주채무자와 거의 동등한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있겠죠. 연대보증인에게도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되는데 어떠한 해석 방법을 따르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자, 어떠한 해석 방법. 자, 여기서 이제 가와의 연관성이 드러나죠, 여러분. 그쵸? 어떻게 법조문을 해석할 거냐, 어떠한 맥락을 적용시킬 거냐에 따라서 내용이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 법률 제2조가 그 적용 대상인 보증계약을 주채무자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채무를 보증인이 이행하기로 하는 계약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입법 과정에서 연대보증인의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입법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입법 과정이라고 하는 건 아까 우리 가의 역사적 해석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저희는 관련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두 지문을 바탕으로 13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를 바탕으로 보기의 상황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13번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갑은 을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서 을의 소유의 아파트에 가의 담보 물건을 설정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아까 담보 물건이 뭐였었죠, 여러분? 자, 채권의 실현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였어요. 그쵸?
만약에 이런 채무 관계, 채권 관계를 제대로 실현하지 않는 경우 이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 담보 물건이었습니다. 또한 갑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을의 친구 병과 나의 보증 계약도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이 을은 바로 그럼 병은 바로 보증인이 되겠죠, 여러분. 봅시다. 1번 을이 돈을 갚지 않아 아파트가 경매될 경우, 자, 경매된 거 강제 집행된 거죠. 갑은 가에 따라 다른 채권자들보다 1억 원을 먼저 배상받을 수 있다. 자, 우리 아까 담보 물건을 계약한 사람들은 이런 뭔가 보상금, 배당금을 먼저 받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2번,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모두 갚으면, 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이런 채무 이행을 모두 다 하면 보증인의 보증 채무도 당연히 소멸된다고 했습니다. 3번, 갑이 설정한 담보 물건과 병이 체결한 보증 계약은 모두 갑의 1억 원 채권 실현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맞습니다. 모두가 갑이 뭔가 돈을 빌려주면서 이런 채권을 자기가 실현하기 위해서, 보장하기 위해서 가입한 계약 조치가 되겠죠. 4번 병이 갑과 맺은 보증 계약은 을에게 1억 원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에만 유상 계약이 된다. 자,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보증 계약은 유상 계약이 아니라고 우리 아까 확인을 했었습니다. 지문에서 살펴볼게요. 자, 보증계약은 보증인에게만 채무를 발생시키므로 유상계약이 아니다. 이는 주채무자와 보증인 간에 보증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 별도로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상계약이 된다라는 4번 선지가 잘못된 선지가 되겠습니다. 5번 병이 갑에게 1억 원을 대신 갚았다면, 보증인이 대신 갚았다면 주채무가 소멸되었으므로 보증인의 보증채무 역시 소멸되는 거 맞겠죠. 자, 해당 지문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및 모의고사 대비 다양한 국어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치러진 수능 국어 독서 세 번째 지문인 열팽창 현상과 액추에이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열팽창이란 물체의 온도 변화에 따라 그 길이 부피가 변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그중 길이의 변화를 수치화한 것이 선형 열팽창 계수인데, 인 온도 변화에 따른 길이 변화율을 온도 변화량으로 나눈 값이다 라고 하면서 열팽창과 선형 열팽창 계수에 대한 정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길이 변화율은 길이의 변화량을 처음 길이로 나누어 얻는 값이며, 변화량이란 나중값에서 처음값을 뺀 것이다. 대부분의 물질은 선형 열팽창 계수가 양수이며 물질마다 그 값이 다르다라고 합니다. 합금인 인바와 순수한 금속인 알루미늄은 선형 열팽창 계수가 양수인 물질이며, 인바는 알루미늄에 비해서 매우 작은 선형 열팽창 계수를 갖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마지막 문장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인바가 알루미늄에 비해서 길이의 변화값이 적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 볼게요. 선형 열팽창 계수가 다른, 그러니까 서로 물질이 다르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두 종류의 물질 P와 Q를 서로 다른 두께의 두 층으로 접합하여 평평한 띠를 만든다고 하자. 바로 이 그림이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때 Q가 P보다 선형 열팽창 계수가 크다면 온도를 올렸을 때 Q층은 P층보다 더 팽창하려고 하겠죠. 그쵸? 더 큰 변화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러나 두 층이 접합되어 있어 독립적인 팽창, 각각의 이런 성질에 따른 팽창이 억제되므로 그림과 같이 띠가 P층으로 원의 호 형태를 띠면서 팽창한 후 그 상태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자, Q 같은 경우는 본인이 혼자 있으면 열팽창을 자기 멋대로 크게 할 수가 있는데, 자기보다 열팽창 계수가 작은 P랑 붙어 있으니까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림과 같이 열팽창 계수가 작은 쪽으로 휘게 되는 현상을 우리는 그림을 통해서 확인을 한 겁니다. 이후 다시 처음의 온도로 내리면 띠는 다시 원래의 모양으로 돌아오고요.
물체의 휘어짐 정도는 곡률로 수치화할 수 있는데 띠 또한 휨의 정도를 곡률로 나타낼 수 있다고 합니다. 띠의 길이에 비해 두께가 매우 얇고 폭이 좁아 띠를 하나의 곡선이라고 간주하면 띠를 원의 호로 생각할 수 있다. 이때 원의 호를 포함하는 원의 반지름을 휘어진 띠의 곡률 반지름이라 하는데 곡률은 이 곡률 반지름의 역수이다. 즉 곡률 반지름이 작을수록 더 심하게 휘어진 거래요. 자, 그럼 곡률 반지름과 휨의 정도는 반비례 관계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곡률 반지름의 크기가 작았을 때 우리는 더 크게 휘었구나 라는 걸 파악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두 물질의 선형 열팽창 개수 차이가 크거나 온도 변화가 클수록 띠가 더 휘어진대요. 온도 변화량이 같아도 띠를 이루는 물질에 따라서 띠가 휘는 정도도 달라지는데 이를 나타내는 것이 민감도이며 휨 민감도가 더 크다는 것은 같은 온도량의 변화량에서 띠가 더 심하게 휘어짐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A라는 물질이 휨 민감도가 5라고 하고 B라는 물질이 휨 민감도가 3이라고 하면 A가 B에서 같은 30도일 때 더 많이 휘는구나 라는 거죠. 띠의 한쪽 끝을 고정하고 열을 가하면 띠가 휘면서 반대쪽 끝이 움직이는 액추에이터가 된대요. 여러분 겁먹지 말고 액추에이터라는 게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세요. 액추에이터란 열 에너지를 기계적 동작으로 변환하는 장치로, 그러니까 이런 에너지의 성질을 바꾸는 거죠. 그쵸? 액추에이터의 설계에는 최대 이동 거리, 띠가 외부에 갈 수 있는 힘, 반응 완료 시간 등이 고려된다고 합니다. 띠가 휠수록 고정되지 않는 끝의 이동거리는 커진대요. 최대 이동거리는 힘을 방해하는 외부의 힘이 없다고 가정할 때 주어진 온도 변화량에서 띠의 끝이 최대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인데요. 이 값은 띠의 길이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띠가 휘면서 띠의 끝이 외부의 힘을 가할 수 있는데 이 힘은 띠의 끝이 최대 이동 거리에 도달하여 휘어짐의 종료가 완료되었을 때 소멸이 되고요.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렇게 띠가 있는데 얘가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는데 얘가 최대 이동 거리는 이쪽 시점에 도달했어요. 자, 그러면 이때의 힘은 0으로 소멸한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띠가 휘는 과정에서 최대의 곡률에 도달했을 때가 같대요. 자, 이게 바로 최대 이동 거리가 되는 거고요. 반응 완료 시간 동안 고려해야 하는데 반응 완료 시간은 온도를 올리기 시작한 시점부터 띠의 끝이 최대 이동 거리에 도달하기까지의 시간이고 띠의 두께가 얇을수록 짧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앞에서는 열팽창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고 물질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곡률 반지름이라든지 휨 민감도에 대한 개념이 제시되어 있고요. 4문단부터는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액추에이터의 설계에 고려되는 최대 이동 거리, 띠가 외부에 갈 수 있는 힘, 반응 완료 시간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내용 자체는 아까 법조문 지문보다는 이게 조금 더 심플하고 그림도 제시되어 있어서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문제가 정말 어려웠죠. 그쵸? 오답률 탑을 찍은 과학 지문의 12번 문제였나? 네,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가장 높은 오답률을 기록했었던 이 지문의 세 번째 문제의 변형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화면 크기상 보기가 조금 잘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보기 지문을 바탕으로 선지해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선지 중에서 가장 적절한 것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T0에서 T2로 올렸을 때보다 T0에서 T1으로 올렸을 때 A와 B 모두 최대 이동 거리에 도달한 시점에 곡률은 더 크겠군 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살펴봅시다.
자, A는 T1에서 물체를 잡을 수 없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B만 물체를 잡을 수 있었다고 제시되어 있죠. A는 T1에서 물체를 잡을 수 없었고 T2가 되어서야 더 높은 온도가 되어서야 더 크게 휘면서 물체를 잡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한편 B는요, T1에서 물체를 잡을 수 있었고 T1에서도 물체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B가 외부에 자, 그러면 여러분 최대 이동 거리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선 여기 주어진 환경만 봤었을 때 A는 T2로 올렸을 때보다 T1으로 올렸을 때의 곡률이 더 크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T1에서는 잡을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T0에서 T1로 올렸을 때보다 T0에서 T2로 올렸을 때의 A의 곡률이 더 큰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1번은 적절하지 않은 선제가 되겠습니다. 2번, T0에서 T1로 올렸을 때 A와 B의 각각의 휨이 멈춘 시점에서의 B의 곡률은 A의 곡률보다 작겠군 이라고 되어 있는데 T1에서 아까 집게 A는요, 물체를 잡을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A의 곡률이 더 작겠죠. 3번, T0에서 T1로 올렸을 때 A가 온도를 올리기 시작한 시점부터 T의 끝이 최대 이동 거리에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B보다 짧았다면 B의 반응 완료 시간이 A보다 짧겠군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아까 반응 완료 시간은 온도를 올리기 시작한 시점부터 T의 끝이 최대 이동 거리에 도달하기까지의 시간이라고 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집게 A가 B보다 T의 끝이 최대 이동 거리에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더 빨랐다면, 더 짧았다면 A의 반응 완료 시간이 B보다 더 짧죠. 그쵸? 반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번, T0에서 T1로 올렸을 때 B는 A와 달리 외부에 가할 수 있는 힘이 소멸되겠군. 자, 그런데요, 여러분, B는요, T1에서도 잡을 수 있고, T1에서도 잡을 수 있고, T2에서도 잡을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힘이 소멸되는 건 최대 이동 거리에 도달했을 때 힘이 소멸된다라고 했었죠. 적어도 T1은 B의 최대 이동 거리가 아닌 거예요. 더 갈 수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힘이 소멸된다라는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A는 B와 달리 B가 T1에서 물체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B가 A보다 같은 온도 변화량에서 T가 더 심하게 휘기 때문이다. 자, 휨 민감도가 더 크기 때문에 같은 온도에서 물질 B가 물질 A보다 더 크게 휨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집게 B가 T1에서 물체를 잡을 수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해당 지문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및 모의고사 대비 다양한 국어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치러진 수능 독서 네 번째 지문인 인격의 동일성에 관한 다양한 관점 지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문단입니다. 철학에서 특정한 개인으로서의 인간을 인격, 그 중에 나를 자아라고 한다고 합니다. 인격의 동일성은 모든 생각의 기반이고요. 우리는 과거의 내가 현재의 나와 동일한 인격이기에 과거의 내가 한 약속을 현재의 내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하죠. 칸트는 이전까지 인격의 동일성을 설명하는 유력한 견해는 생각하는 나인 영혼이 단일한 주관으로서 시간의 흐름 속에 지속한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자, 주관은 인식의 주체를 가리키며 여기서 인식은 암을 말한다고 합니다. 자, 이 지문에서는 여러분 인격 동일성에 대한 이런 철학자들의 견해를 통시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지문이에요. 자, 칸트가 등장하기 이전까지는 생각하는 나라는 영혼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쭉 이어지고 그냥 하나의 동일한 인격으로 쭉 이어진다라는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칸트는요, 나는 생각한다, 즉 자기 의식은 인식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 중 하나에 불과한다고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한 조건 자체는 무언가가 실제함, 그러니까
뭔가 인격의 동일성, 뭔가 이런 것들 실제함을 보장하지는 않고 자기의식은 생각하는 나가 단일한 주관으로서, 즉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 이런 것들을 보장하지 않고 영혼이 실제의 가능성뿐만 열어둔다라는 견해를 밝혔어요. 그래서 이전에 칸트는 이전에 견해를 반박했죠. 이를 바탕으로 칸트는 영혼이 인격이라는 견해를 반박하면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스스로의 동일성을 인식하는 것이 인격이다와 영혼이 자기의식을 한다라는 두 전제 모두 납득할 수는 있지만 그 전제들로부터 영혼이 인격이다라는 결론은 도출되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자, 왜냐하면 첫 번째 전제에 등장하는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 의식은 실제로 존재하는 무언가에 대한 의식을 한다는 뜻이지만 생각하는 나는 생각한다와 다름없는 두 번째 전제에 등장하는 의식은 무언가가 꼭 실제함을 뜻하지는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왜 이 두 전제를 동의해 놓고서는 왜 이런 결론이 도출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 두 문장 모두 의식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칸트가 생각했을 때 첫 번째 문장에서 사용된 의식의 개념과 두 번째 문장에서 사용된 의식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영혼이 인격이다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칸트는 통시적으로 동일한 인격의 존재를 직접 증명하는 대신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마주치는 복수의 주관이 동일한 인격으로 인식된다고 합니다. 자, 칸트 이전에는 하나의 주관이었는데요. 칸트는 복수의 주관을 인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복수의 주관이 동일한 인격으로 인식돼야 경험적 판단, 윤리적 판단 등의 생각이 가능하다고 보았고요. 생각의 구성은 시간의 흐름을 따르는데 이러한 구성은 통시적으로 동일한 인격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는 주장을 내비쳤습니다. 스트로스는요, 자, 칸트의 이후 스트로스는 등장합니다. 스트로스는 자아를 인식하는 방법이 경험적 인식의 방식과 구별된다는 칸트의 견해에 동의하지만 복수의 주관이 동일한 인격으로 인식된다고 가정하는 것은 철학적 상상에 불과하다고 칸트를 비판하죠. 복수의 주관 자체가 어떻게 동일한 인격, 하나의 인격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인격에서 신체를 간과했기 때문, 칸트가 신체를 간과했기 때문인데요. 스트로스는 이 신체를 되게 중하게 여겼어요. 자, 인격이라는 것이 의식과 신체의 복합체라고 생각을 했으며 시공간적 세계 안에서 우리의 신체를 매개로 대상이 경험된다는 것은 과학적 사실이며 자아에 대한 인식은 경험적 인식들로부터 추상화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몸을 매개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시공간적 세계에서의 경험이 인격의 통시적 동일성을 뒷받침한다고 그는 주장합니다. 바로 이 신체를 바탕으로 한 경험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식도 마찬가지로 경험에 의존하기에 자기의식이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라는 칸트의 견해는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견해를 펼쳤습니다. 육문단입니다. 롱게네스는요, 자, 이제 그 이후에 또 다른 철학자입니다. 통시적으로 동일한 자아가 없이는 경험적 인식이 성립할 수조차 없으므로. 자, 아까 스트로스는요, 여러 주관이 동일한 인격으로 인식된다고 하는 것을 비판했는데, 이게 롱게네스는 이 동일한 인격이 없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인격이 없으면은 경험을 못하기 때문이죠. 자아에 대한 인식은 경험으로부터 추상화된 것이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그는 자아와 인격이 시공간적 세계를 경험하는 인간에만 적용되는 개념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롱게네스는 인간은 도덕적 존재이며 도덕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자율성을 지닌 존재라는 칸트의 견해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자율성을 지닌다는 것은 시공간적 세계를 살아가는 동안 경험하는 것들 사이에서 스스로 선택하는 것을 뜻하고요. 그러려면 신체가 있고 살아있어야 하므로 인격의 동일성의 기준은 각자가 자신의 것이라고 통시적으로
인식하는 신체라고 롱기네스는 주장했습니다. 자, 뭐 이 인격의 동일성이라는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칸트 이전의 견해, 그리고 칸트의 견해, 그리고 스트로슨의 견해, 롱게네스의 견해가 쭉 제시되고 있고요. 이 학자들의 견해를 비교, 대조하는 문제가 아마 학교 시험에서도 중점적으로 출제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관련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5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학생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5번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적절한 것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칸트는 자기의식은 의식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여러 조건 중 하나라고 보았다고 했어요. 자, 이 문단을 한번 살펴볼게요. 가능하게 하는 조건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본다라고 제시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식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여러 조건 중 하나라고 보는 2번 선지는 적절한 선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14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주시면 되고요. 아까 5번 문제와 동일하게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14번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선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정답 근거 지문에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칸트에서 자, 경험적 판단, 윤리적 판단 등을 가능하게 하는 게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마주치는 복수의 주관이 동일한 인격으로 인식돼야지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번의 4번 선지는 적절한 설명이 되겠네요. 나머지 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칸트는 두 전제, 우리 아까 의식이라는 단어가 쓰인 두 전제 모두 납득할 수 있다고 보았잖아요. 자, 그런데 시간의 흐름 속에서 스스로 동일성을 인식하는 것이 인격이다라는 것이 되어 있는데, 영혼이 인격이다라는 결론은 전제는 인정하지만 결론은 도출될 수 없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선지는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2번, 스트로스는 시공간적 세계에서의 경험이 인격의 통시적 동일성을 뒷받침한다고 했으므로 자기의식이 인식을 가능하게 한다고 보았다. 자, 스트로스는요, 시공간적 세계에서의 경험이 인격의 통시적 동일성을 뒷받침한다고 하긴 했어요. 자, 그런데 자기의식이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라는 그런 견해는 잘못했다고 칸트를 비판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고요. 3번, 롱게네스는 경험적 인식이 성립하려면 통시적으로 동일한 자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자아에 대한 인식은 경험으로부터 추상화된 것이다. 자, 그런데 경험으로부터 추상화된 것은 우리 아까 롱게네스가 아니라 여러분 스트로슨의 견해에서 이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롱게네스라는 설명은 잘못된 설명이 되겠죠. 그리고 5번입니다. 롱게네스는 인간은 도덕적 존재이며 도덕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자율성을 지녔다는 칸트의 견해를 인정했으므로 인격의 동일성의 기준은 인간의 자율성이라고 보았다는 견해는
아까 본인이 각자 자신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그런 신체에서 비롯된다라고 보았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해당 지문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